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플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는 진행을 맡은 구한이 사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0년이 벌써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저 연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연말이요? 저 이제 또 1년을 알차게 살았으니까 이 1년을 알차게 좀 어떻게 살았는지 되짚어보고 좀 정리하면서 네. 또 한 달을 마저 알차게 살려고 좀 보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도 이 남은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순서를 하나 마련을 해봤는데요. 공지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김태형 선생님께서 새로운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네, 풍요중독 사회라는 새로운 책을 또 가지고 저희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온라인 강연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2020년 다 가기 전에 꼭 이 책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책을 먼저 보시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온라인 강연회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이 생존 불안 그리고 존중 불안 저희 방송을 아마 한번 보셨다면은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 불안들이 대체 어디서 왔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풍요 중독 사회 저자 김태형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런 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쓰셨을 때 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시대가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훨씬 과거에 비해서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행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경제학, 사회학 이런 데서는 보통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그게 불화다. 불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화야말로 만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미래로 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더 많은 풍요가 아니라 이 불화를 해결해서 화목한 사회로 가는 게 우리의 과제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겁니다. 네, 잠깐 들어봤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매우 기대가 되는 온라인 강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강연회는 씨뿔과 주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중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김태형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힘찬 박수로 좀 온라인 강연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풍요 중독 사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끝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쓰고 PPT를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평소에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이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PPT가 너무 깔끔하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지?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주권방송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깔끔한 PPT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의 시대적 화두를 처음에 제기하면서 이 책도 시작하는데요. 사실 정의와 공정이 오늘날의 시대의 화두가 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대의 화두가 정의와 공정. 한국은 2010년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화두로 부상했는데 자, 이게 왜 도대체 우리 오늘날 21세기 인류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을까? 그것은 풍요의 역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역설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더 많은 부, 더 높은 GDP를 위해 달려간 인류, 그러니까 더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점점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불행해졌다. 이게 이제 풍요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풍요의 역설이 왜 나타나느냐? 불평등 때문이다.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심리학자로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자, 풍요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현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요. 어떤 나라가 불안 수준이 더 높은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도 어떤 시기가 더 불안했는가, 과거냐 현재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말이죠. 후진국, 소위 그 GDP 수준이 낮은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불안 수준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은 잘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조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 중에서 80%가 스트레스 증상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하고 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불안한 것도 맞지만 또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옛날의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 중에서는 어떤 미국이 더 불안하냐? 오늘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불안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학자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가장 불안했던 학생이 오늘날 가장 정신건강이 좋은 불안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낫다. 불안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전반적으로 불안 수준이 떨어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자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때 이제 지금도 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때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미국 언론들은. 제목을 미쳐가는 미국 뭐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거 자기들이 봐도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을 써냈죠. 미국이 반박할 수 없는 지구상 최고의 걱정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1990년 불안과 연관된 정신질환을 앓는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였으며 현재는 절반에 이른다. 뭐 엄청나게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 관련 증상이. 그러니까 이제 미쳐가는 미국이라는 제목을 달만하죠. 자, 그럼 미국만 이러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이제 여기서 이제 20대만 조사한 자료인데요. 20대면 사실 정신건강이 제일 좋아야 될 시기예요. 양호한 시기. 아직 이제 세상의 쓴맛을 못 봤잖아요. 20대가. 그래서 사실 정신건강이 제일 양호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청년기에 정신건강이 좋죠.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나빠지는데, 자, 20대가 그렇다는 걸 감안하고선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우울증 환자가 13.6%, 불안장애 환자는 30.5%, 강박장애 환자는 18.7%가 증가했습니다. 단 5년 사이에. 5년이요? 예, 여기 2010에서 2015년 사이. 지금은 더 증가했겠죠. 자, 근데 불안장애 환자, 강박장애 환자 다 원인 불안이거든요. 자, 불안 관련 장애만 벌써 몇 프로에 더하면 50점 몇 프로 되겠죠? 50%. 그리고 우울증도 사실 불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미국, 한국을 비롯할 것 없이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진 나라들이 정신건강은 훨씬 더 나빠졌고 사람들이 더 불행해졌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보다 오히려 부유한 나라들이 더 불안하고, 왜 부유한 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더 부유해진 지금이 더 불안해졌을까 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이걸 따져보려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안 수준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사회를 구분할 때 경제를 기준으로 구분했었죠. 쉽게 하면 풍요롭냐 가난하냐 하는 물질적 부를 기준으로 사회를 구분했습니다. GDP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런 것도 다 이 물질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 근데 이렇게만 사회를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죠. 네.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이 심리학이나 행복학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이거를 조사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가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한 가지가 관계입니다. 공동체나 관계. 그러니까 물질 수준만으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를 논할 수 없단 말이죠.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
물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척도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를 구분하면 네 가지 유형 사회가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냐, 풍요로운가. 또 그 다음에 관계를 측면에서 봤을 때 불안이 아닌데 불환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쓴 거죠. 불화, 그 다음에 화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총 네 가지 사회로 유형화가 되죠. 가난 불화 사회, 가난 화목 사회, 풍요 불화 사회, 풍요 화목 사회. 자, 그러면 가난 불화 사회는 어떤 사회가 있을까요? 엄청 일제강점기? 뭐 그럴 수 있죠. 일제강점기. 가난한 데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또는 뭐 내전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건 가난 불화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가난 화목 사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래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 가난 화목 사회는 원시 공동체 사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노예제가 생기기 전에 사회. 이때는 평등했죠, 모두가.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했어요. 가난하긴 했는데 뭐 원시 공동체 사회를 보통 수렵 채취 공동체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사회는 가난 화목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기간으로 보면 이 가난 화목 사회인 원시 공동체가 전체 인류의 역사를 다 치면 95% 정도 차지해요. 기간으로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가 있었고 계급이 발생한 뒤로는 사실 화목 사회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노예주와 노예가 있고 뭐 지주와 농노가 있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고 가난하다 하지만 화목하다라고 보기 힘든 사회거든요. 근데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가난 화목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에 이때는 양반, 평민, 천민 같은 불화가 있었죠, 사이에. 네. 계급적 불화. 근데 평민들 사이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화목했어요. 기본적으로 평민들 사이는. 그래서 평민들끼리는 뭐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자, 콩 한 쪽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은 가난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콩 한 쪽을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다는 건 화목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평민들 내에는 이제 가난 화목 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가난 화목 사회는 옛날 조선시대, 심지어는 최근에 80년대까지 또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난 화목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 이 주인집과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막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형제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가난 화목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사회가 됐을까요? 가난 화목 사회였다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풍요 불화 사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GDP도 올라왔고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하지만 불화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가 화목하지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풍요 화목 사회는 인류가 꿈꿔온 이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이상 사회, 꿈에도 그리던 뭐 낙원 뭐 이런 사회가 풍요 화목 사회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지구상엔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고 또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쪽에 좀 접근한 사회가 북유럽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근데 뭐 아직 완벽한 의미는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네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뭐 사회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정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족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에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따지려면 부잣집이냐 가난집이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집이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들은. 자, 이걸 이제 왜 따지냐면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등으로 제시하잖아요. 풍요 역설에 대한 해답을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가질 수도 있죠. 과거에도 불평등이 있었지 않냐. 예를 들면 노예제 시대 때 노예주와 노예 사이의 불평등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오늘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컸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불안 수준이 이렇게 높냐. 옛날보다. 제가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려면 아까와 같은 사회와 관련된 불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이 도대체 뭘까? 뭐 제가 이 주권방송 나와서 진짜 입이 아프게 떠든 그래서 아까 사회를 보시는 두 분도 외우고 계시잖아요.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두 가지 불안이에요. 자, 생존 불안은 딱 들어도 아실 수 있는데 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돈 못 벌면 한국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것도 못 사고 입을 것도 못 사고 집도 못 구하고 그러면 생존이 위태로워지죠. 게다가 내가 만약 가장이면 나만 생존이 위태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족 전체의 생존이 불가능해지죠. 그게 이제 생존 불안인데요. 이 생존 불안은 잘못 생각하면 육체적 생존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목숨이 위협당할 때에만 사람이 생존 불안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할 때에도 생존 불안을 경험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 생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생존 불안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한 이런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은 언제 생존 불안 느낄까요? 식량이 떨어져 갈 때, 뭐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네. 아, 나 죽겠구나. 이건 진짜 그야말로 육체적 생존과 관련된 불안이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때 생존 불안 느낄까요? 쌀 떨어져 갈 때요? 아니요, 매장 당할 것 같을 때. 그렇죠.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살 것 같을 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럴 때 느껴요. 공과금 밀릴 때, 뭐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뭐 이런 거 밀리기 시작할 때, 핸드폰 요금 밀릴 때, 독촉 당할 때, 빚독촉 당할 때,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곤란할 정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계속 겪을 때,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생존 불안 느낍니다. 자, 그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자살예방센터 같은 데서 그런 얘기하죠. 가스 요금이나 수도 요금 밀린 사람들 끊지 마라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걸 끊으면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나 수도 요금 이런 게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생존 불안 느끼거든요. 아, 난 여기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생존이 안 될 거야. 이런 정도면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나 수도가 딱 끊기면 절망하는 거죠. 안 되겠구나. 자살을 감행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생존 불안은 육체적 생존 불안은 아니다. 사회적 생존과 관련된 불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생존 불안은. 하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뭐 어떻게 보면 최저한의 사회적 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사람들은 생존 불안 느낍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도 당연히 생존 불안 느낀 사람이 엄청 많겠죠. 풍요 사회라고 하더라도.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존중 불안이 있죠. 이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된 불안인데요. 이 존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왜 중요할까요? 존중이 그렇게.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예, 뭐 그냥 어설프게 대답을 했는데 딱 대충 맞았어요. 예. 찍기 성공. 찍기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자, 맞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노예와 노예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노예가 노예주한테 우리 앞으로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면 노예주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놈새. 이 새끼 너 미쳤냐? 뭐 이제 죽을래? 이러겠죠? 존중 안 해주죠. 네, 그렇죠. 자, 존중을 못 받는 건 그럼 어떤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계적인. 위계관계, 불평등 관계, 노예주나 노예 사이의 관계, 또는 뭐 지주나 소작인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불평등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전형적으로 있었죠. 불평등해서 존중을 안 해주는 게. 근데 오늘날은 사실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또 말로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중을 못 받으면 마치 어떤 취급받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노예 대접, 혹은 소작인 대접, 뭐 천민 대접 받는 느낌. 다시 말하면 존중을 안 해주는 건요, 그 사람과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타인을 존중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안 해준다면 상대방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존재. 넌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 즉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겠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를 맺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뭐 두 분이 저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지금. 네. 간혹 얼굴 보고 그러는 사이에서 지금 벌써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두 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서로 어떻게 해주면? 존중? 그렇죠. 존중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 아, 나 너 사랑해. 이거 순 거짓말이죠. 야, 잘 안 돼요, 그렇게는. 네? 근데 뭐는 되느냐? 존중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상호 존중만 되면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발전하면 사랑의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관계의 시작은 존중이라는 거예요. 상호 존중. 근데 존중을 못 받으면 그럼 뭘 못해요, 시작을. 관계를 시작을 못해요. 관계 맺기를 시작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나게 괴롭겠죠. 네. 자, 그래서 존중 불안은 뭐 사람한테 정말 괴로운 불안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포함돼요. 학대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곧 학대당하는 거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다 학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존중을 못 받는 경험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이 사회로부터 내가 완전히 추방당할 수 있다는 추방불안까지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계속 못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자존감은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런 불안들이 다 포함된 게 존중 불안입니다. 이 두 가지 불안, 그러니까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그리고 현대인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불안이다. 자,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네 가지 유형의 사회와 불안 수준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불안이라고 해놨네요. 불합니다. 네, 이 네 가지와 한번 따져보면 자, 가난 불화 사회. 생존 불안이 어떨까요? 매우 높겠죠. 가난하니까. 거기다 불화하니까. 근데 존중 불안은 왜 여기다 불화 사회인데 보통이라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위계는 단순 위계예요. 양반, 평민, 천민. 그러니까 천민들 사이에서는 존중 불안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죠. 평민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근데 이렇기 때문에 존중 불안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냥 보통 수준. 근데 생존 불안은 높아요. 이제 가난하니까. 그러면 가난 화목 사회는 존중 불안이 매우 낮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이 화목하다는 것은 서로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존중 불안은 매우 낮을 겁니다. 그러면 생존 불안은 어떨까요? 원래는 딱 봤을 때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하니까 또 높지 않고 보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양호한 관계가 생존 불안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무인도에 10명이 이제 표류해 갔어요. 배가 파손돼서. 자, 근데 이 10명이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생존 불안이 어떨까요? 낮아요. 낮아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 무인도에 먹을거리가 있고 주변에 물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명이 힘을 합치면 오두막집도 지을 수 있죠. 생존 불안이 확 줄죠. 그렇죠. 자, 근데 10명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만약에. 그럼 어떨까요? 생존 불안이. 커져요. 어마어마하죠. 그 섬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집도 지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자기 먹거리 다 해결해야 되고 몸에 상처라도 있고 뭐 병이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생존 불안이 훨씬 커집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잡은 물고기를 옆 사람이 훔쳐갈까 봐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밤에 와서 나 찌르고 갈까 봐 걱정해야 되고 생존 불안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가난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관계가 화목하면 생존 불안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가난한데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 생존 불안은 극단적으로 심해지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가난 화목 사회가 풍요 불화 사회보다도 생존 불안이 낮아요.
오히려 풍요 불화 사회가 생존 불안이 더 높아요. 혼자서 자기 생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풍요 불화 사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존중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극단적으로 높다고 제가 표현하죠. 극단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존중 불안이 극단적으로 높으면 생존 불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져요. 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높잖아요. 생존 불안은 높고 존중 불안은 극단적으로 높아요. 이런 사회가 인류 역사상 있어 봤습니까? 처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사회가 지금의 풍요 불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풍요의 역설이 조금 감이 잡히죠. 네. 아, 왜 풍요로워졌는데 이렇게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불행해졌을까?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풍요 화목 사회는 당연히 둘 다 아주 낮은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그런 이상 사회고요. 자, 그러면 왜 존중 불안이 풍요 불화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높을까 하는 걸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 과거의 불평등, 과거의 위계와 오늘날의 불평등, 오늘날의 위계가 뭐가 다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과거는 이런 사회예요. 단순한 위계 사회. 잘 안 보이시죠? 위에 이제 이 좁쌀만한데 그 귀족들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귀족들은 양은 안 많죠. 그 사이 1%도 안 돼요. 좁쌀만큼 적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상층이고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보통 평민들이죠. 이 엄청 양으로 많죠. 그 다음에 천민들이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반, 평민, 천민. 자, 이때 양반이 평민들 무시하고 이런 건 많죠. 이런 시대도. 그러니까 계급 간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민 내는 어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는 존중 불안이 어때요? 별로 높지 않죠. 별로 높지 않아요. 내가 평민이면 평민들한테 무시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양반한테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 일상적으로 존중 불안 많이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존중 불안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떤 재벌이 여러분들 강하다고 무시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막 화가 팍 치솟고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재벌 2세. 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무시한다. 뭐 옆 사람 혹은 동창회 갔을 때 거기 있는 친구, 이웃집 아저씨 이러면 그거는 힘들죠. 네. 계속 접촉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중 불안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자기하고 1단계 사람들, 2단계 사람들 정도까지예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1, 2단계,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까지 내가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서 존중 불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단순 위계 사회는. 거기서는. 그래서 존중 불안이 있긴 있는데 당연히 계급 사회니까 심각하진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옛날에 이러한 단순 위계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 제가 옛날엔 이걸 PPT에서 또 아까 그거를 똑같이 놓고 100층짜리라고 우겼는데 왜냐하면 PPT에 없어요. 100층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설명이 안 돼서 뒤져봤죠. 인터넷을 다. 근데 100층은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세보시면 100층 아니라는 걸 아실 건데 네, 하여튼 100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층짜리 피라미드로 바뀐 겁니다. 3층짜리가 비유하자면. 저는 이걸 이제 다층적 위계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렇게 층으로 막 갈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평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계예요. 몇 층에 있냐 내가. 평민 내에도 위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위계 간 불안은 물론이고요. 즉 100층 사는 사람이 99층 무시하고 99층이 98층 무시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같은 층 사람들도 사이가 나빠요. 왜 그럴까요? 같은 층 사람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될 텐데. 자기가 위로 더 올라가고 올라가서. 싶어서. 그렇죠. 이때의 기본적인 욕망은 뭐가 되냐면 이 사회에서는 위계 상승이 기본 욕망이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평민들의 인생 목표가 양반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야 양반은 뭐 우리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세
이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법으로 신분을 통해서 위계가 매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돈으로 매겨진단 말이에요. 위계가 주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면 어떻게 해요? 위계 상승이 가능하죠. 물론 30층 사는 사람이 100층 가려는 꿈 같은 거 안 꿉니다. 하지만 30층 사는 사람들은 32, 3, 4층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위계 상승이 꿈이 돼요. 이 사회는. 실제로 돈 더 벌면 상승할 수 있고. 자, 그렇게 위계 상승이 되면 존중 불안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죠. 실제는 줄어들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계 상승을 꿈꿉니다. 위계 사다리에 올라가는 게 한국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위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봐야 될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그 위기에 있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의 목표가 위계 상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같은 층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위계 내에서도 불화가 심각하다. 자, 이 위계 간 불화와 위계 내 불화가 합쳐진 사회가 됩니다.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이 불화라는 것은 과거의 불화랑 다르죠. 과거의 불화는 단순한 불화예요. 그냥 계급적 불화 정도. 양반과 평민 사이 불화 정도. 근데 21세기형 불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1세기형 불화는 최악의 불화입니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계 간 불화는 물론이고 위계 내 불화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 다닌다. 그러면 대학 다 서열 있잖아요. 쫙 서열 있어요. 그러면 서열로 위계를 가지고 무시하는 건 뭐예요? 위계 간 불화가 되죠. 그러면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이가 좋아요? 아니죠. 과에 따라 또 위계 매겨지죠. 맞아요. 과 안에서 또 학점에 따라 위계 매겨지죠. 맞아요. 혹은 출신고나. 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위계 내에서도 불화가 생겨요. 같은 층이라고 해도 그 안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거의 개인 단위로 위계가 매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계화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다층적 위계고 그것에 기초한 불화는 옛날의 불화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21세기형 불화이다. 최악의 불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자연히 불꽃이 한번 튕긴다. 즉 90층 사는 사람이 89층 사는 사람 무시했어요. 그럼 무시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위기에는 못해요. 그럼 밑으로 튕기겠죠? 옆으로 튕기거나. 그 과정에서 뭐가 만연되냐? 학대 현상이 만연됩니다. 다층적 위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50층에 살고 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느껴요? 열등감 느끼죠. 그럼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보다 아랫 사람들에 대해서 뭘 느끼려고 그래요?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적인 거죠. 이 병적인 열등감과 우월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학대자인 동시에 학대자가 됩니다. 위에 쪽 사람들한테는 존중을 못 받아서 학대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아래쪽 사람들이나 옆쪽에 분풀이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대자인 동시에 피학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위계 피라미드 자체가 그런 걸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어느 위치에 있든 학대자인 동시에 피학대자, 그 다음에 우월감을 가진 동시에 열등감을 가진 존재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력감이 심해지고 계속 학대를 당해서 그러다 보면 권위주의적 성향도 강해집니다. 권위주의적 성향은 잘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강자를 찬양하고 강자를 등에 업고 약자를 공격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 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하면 위층 사람들의 빌붙어서 아래층을 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강해지면 자, 이렇게 되면 불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학대 현상이 만연되면 존중 불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해지겠죠. 극심해지겠죠. 근데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 중에서 뭐가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존중 불안. 맞습니다. 제가 이걸 PPT를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여기서 달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달리 얘기하면 너무나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예, 존중불안이라는 말씀하셔야 되죠. 자, 존중불안이 더 견디기 힘들어요. 즉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상황은 사람들이 사이가 좋으면 견딜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풍요로워도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존중 못 받는다. 그거는 정말로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싸운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죽겠다. 자유가 없으면. 왜? 자유가 없다는 것, 그것은 존중을 못 받는다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자, 이 존중불안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 부족한 걸 진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 백성이 부족한 걸 걱정하지 말라. 백성이 부족하면 무슨 불안이 생겨요? 생존 불안 생기겠죠? 네. 근데 그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라? 고르지 않은 걸 걱정하라. 고르지 않은 거는 왜, 무슨 불안이 생겨요? 고르지 않으면? 존중 불안 생겨요. 그래서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가난한 거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걸 걱정해라. 가난 자체의 불안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공자도 그걸 알았던 거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긴 알았다. 그래서 공자는 천하를 공유하는 대동을 이상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천하를 공유한다. 이러려면 사람들이 어때요? 평등해야 되겠죠? 네. 천하를 공유하려면. 그리고 평등하니까 관계가 화목하니까 같아질 수가 있죠. 크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대동. 그래서 보통 한국은 이상사회로 대동사회를 꼽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이제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비슷한 얘기고요. 자, 존중불안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는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뭐 이런 실험을 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상황은 뭐냐면 나는 300만 원 받고 나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400 받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B는 나는 200 받아요. 그리고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100 받아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떤 쪽을 더 많이 선택하겠어요? 예를 들어 두 분은 어떤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A, B 중에서.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A, 그래도 B입니다. B. 왜냐면 못 받으면은 조금 남들보다 못 받으면 슬프잖아요. 자, 그래요. 자, 내가 300 받는 상황은 생존 불안을 줄여주죠. 액수가 절대적으로 크니까. 네. 근데 나 빼고 다 400 받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요?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죠.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열등감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다 400 받는데 나만 300 받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어이 300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겠죠. 아니 월세 전세 월거지 정거지처럼. 근데 나는 200이면 생존 불안은 더 심할 수 있잖아요. 액수가 적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다 100 받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200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무시당할 가능성은 없죠. 존중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나라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7, 80%가 B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라면 거의 다 B를 선택해요. 물론 한국의 청년들은 워낙 가난하니까 A를 선택하는 분도 꽤 있더군요. 네, 남이 무시하던 말도 일단 살아야 되겠다고. 네. 근데 통상적으로 하여튼 압도적 다수가 B를 선택해요. 뭐 이것도 이제 존중불안을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존중불안이 이렇게 심각한 불안, 사람들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불안이라면 그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저는 존중불안의 파생불안 이렇게 부릅니다. 존중불안으로부터 파생됐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거 꼽자면 평가불안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굉장히 심하죠, 이거. 네. 다른 사람들 나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해요. 맞아요. 불안해하면서. 근데 이거는 존중불안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닐까요? 존중불안이 만약에 없다. 나는 존중 못 받을 두려움이 나한테 없다, 전혀. 그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그죠. 부정적으로 평가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나 존중받아.
그렇게. 근데 존중 불안이 만약에 심하면 덩달아 뭐가 심해져요. 평가 불안도 심해지는 거예요. 나쁜 평가 받으면 존중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불안도 존중 불안이 나은 파생 불안이라고 봐야 되겠고, 위계 불안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사회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존중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나 공동체 참여를 두려워한다,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가면 존중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내가 참여해도 가도 만나도 존중을 받을 거다 항상. 그러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기피할 이유가 없죠. 그럼 사회 불안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존중 불안이 심각하면 사회 불안도 심해져요. 그래서 또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네. 너무 슬퍼. 예, 존중 불안이 어쨌든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역대 최고, 즉 불안 수준이 역대 최고로 높은 이 사회, 사람들이 불안에 거의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지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단. 자, 삶의 질은 크게 어떤 동기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거든요. 회피 동기에 기초한 삶도 있을 수 있고요. 성취 동기 혹은 접근 동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기초한 삶도 있을 수 있어요. 회피 동기에 기초한 삶이란 맹수한테 쫓기고 도망치는 삶이에요. 뭐 비유하자면 성취 동기는 무지개를 향해 나가는 삶. 그래서 사람이 사실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도 회피 동기에 기초할 수도 있고 성취 동기에 기초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학자가 됐어요. 이거는 성취 동기에 기초한 삶이죠. 네. 그럼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재미있죠. 학자가 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사회에 나와서 출세를 못하고 낙오될까 봐, 인정을 못 받을까 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학자가 되면 허무하죠.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은 목표, 공부와 학자를 목표로 하더라도 성취 동기에 기초하냐, 회피 동기에 기초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성취 동기는 내가 부산에 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갔어요. 기쁘죠? 부산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울산 가면 더 기쁘겠죠? 부산 가면 만세죠. 그런데 부산에 가려는 이유가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괴물이 날 쫓아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원까지 갔어요.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죠. 괴롭고. 대전까지 가도 울산까지 가도 혹은 부산에 도착해도 괴물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병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이. 회피 동기에 기초한 삶 자체가 병적인 삶입니다. 벌써. 근데 불안 수준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다 어떤 삶을 사느냐? 회피 동기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불안은 맹수거든요. 거의. 또 이 불안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거의 맹수예요. 맹수. 이 불안이 너무 괴로워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 그럼 나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거. 불안을 방어하고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자, 이러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뭐가 있으면 도망칠 수 있다고 믿을까요? 돈이죠, 돈. 한국 사회에선. 실제로 생존 불안은 월급 오르면 좀 줄어들죠. 뭐 100 받다가 250 받는다 그러면 생존 불안 좀 줄어들잖아요. 존중 불안은 어때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줄어들긴 하는데 기분상 돈이 더 있어서 위계 피라미드에서 위계 좀 올라가면 더 많은 존중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 불안이든 존중 불안이든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돈으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돈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근데 안 막혀요. 불안이 방어가 안 돼. 그럼 또 돈에 더 집착하고. 이게 풍요 중독 아니겠습니까? 돈 중독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생겨나면 사고도 돈 중심적 사고가 돼요.
원래 사고는 욕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세한 욕망을 따라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배가 많이 고플 때 길가 가다 보면 자꾸 뭐가 눈에 들어와요? 붕어빵, 식당. 먹을 거 눈에 들어오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들어와요. 또 내가 스마트폰 지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럼 자꾸 다른 사람 스마트폰 눈에 띄지 않아요? 맞아요. 예, 스마트폰 가게 지나갈 때 눈이 돌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사고는 욕망을 따라 움직여요. 또 연애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뜨거운 연애를 할 때 이성 생각 자제가 안 되죠. 계속 상대방 이성 생각이 나죠. 예, 뭐 아시는 듯이 웃으시는데 경험을 해보셨겠죠. 자, 근데 배고플 때 먹을 거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스마트폰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상대방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는 정상적 사고예요. 곧 정상화돼요.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고가 이렇게 집중되지 않아요. 그쪽으로. 스마트폰 바꾸면 끝나요. 뜨거운 연애 2달 이상 안 가잖아요. 보통. 그래서 2달 뒤면 정상화돼요. 사고가. 그런데 돈 중심적 사고는 정상화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 중심적 사고는 정상화가 안 돼요. 왜? 돈이 우세의 욕망을 차지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우세 욕망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사고가 돈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돌아오질 않아요. 거기서 굳어져요. 이게 이 돈 중심적 사고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네, 그 입에 배고 사고가 계속 돈을 중심으로 가고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할 때 돈을 중심으로 판단하죠. 사람의 가치, 심지어는 통일의 가치까지. 돈 되면 통일하고 돈 안 되면 통일 필요 없어.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재요. 근데 이거는 정상사고가 아니라 이상사고죠. 돈 중심적 사고가 잠깐 됐다가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굳어져서 거의 성격화됐다 그럴까요? 이게 한국인들의 지금 어떤 심리를 특징 짓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불안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당연히 정신건강도 악화되겠죠. 일단 욕구 좌절 때문에 정신건강이 악화되고요. 안전욕구, 사랑욕구, 자유욕구 등등이 좌절됩니다. 또 불화가 심해지면서 집단 치유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다 붕괴되잖아요. 즉 요즘엔 가족 공동체까지도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정도로 공동체가 거의 붕괴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건강 악화되고 또 정신건강의 최후 보루인 가정도 붕괴하기 시작하죠. 요즘에 부모들은 자식들 엄청 괴롭히잖아요. 공부하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강의를 들었으니 이해가 되시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서 위계 상승을 못한다. 즉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면 어떨 것 같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살 거다. 생존이 불가능할 거다. 그 불안이 엄청 심해요. 부모들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굶어 죽거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강요하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아, 뭐 강의를 듣고 아, 그래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야. 역시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공부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때리고 자제가 안 돼. 왜? 너무 불안하니까. 잠깐 어떤 생각이 바뀌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생각을 못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신건강은 계속 악화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잘못 쓴 건데 불안과 사회 파괴입니다. 사회 파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돼요. 이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사회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로 만듭니다. 불신 사회로 만들고 분열 사회로 만들고 분노 사회로 만들고 역량 박탈 사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활력 상실 사회로 만들므로써 그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켜요. 아주 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요즘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 선생님다운 선생, 학자다운 학자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아니요. 기자다운 기자 별로 없죠? 네. 다들 어떤 인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과 이기적 이권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것 같죠. 저는 뭐 정치만 보더라도 야, 옛날에는 정말 대의명분, 자기가 이제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간혹. 근데 요즘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말로는 멋있는 얘기 하는데 뒤로는 이거 이권, 아파트 뭐 이런 거 강남에 뭐 이런 걸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게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또 좌절하죠. 아, 다 저렇구나.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인간의 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다 개인의 이거, 돈, 욕망, 이권을 추구하는 초라한 개인주의자로 전락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넘쳐나고 그게 또 인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개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열 사회를 보면 이 분열이 너무 심해서 국가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해결하지도 못해요. 국가적 의제를 제안을 못해요. 왜? 서로 너무 분열이 심해서 이거 얘기하면 이쪽이 들고 나오고 이거 얘기하면 이쪽이 들고 나오고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회가 어떻게 되냐? 미국까지 돼요. 미국. 지금 미국 보십시오.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심리적으로는 미국은 분단됐어요. 남북전쟁 시기로 돌아간 거예요. 네, 분열 사회가 된 거죠. 풍요 사회는 결국 종말이 분열 사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영양박탈 사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돈 되는 일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재능이 있는 쪽의 일을 종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진짜 의사로서의 재능이 있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될까요? 한국에서? 아니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스카이캐슬 보면 뭐 개나 소나 의사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능이 의대 쪽에 있지 않거든요. 의사 쪽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 재능도 못 살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사람들의 역량을 파괴합니다. 뭐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한국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그 다음에 내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최적의 일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돈을 위해서 돈 되는 일만 합니다. 그게 전체 사회적으로는 역량이 당연히 저하되는 걸로 나타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과학 분야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 과학이나 뭐 이런데 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요? 월스트리트 가거든. 아니면 변호사 이거 하고 돈 되는 데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초과학 분야가 지금 엄청 후퇴하고 있어요. 미국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가 무지하게 우려하죠. 좀 있으면 우리 인도나 중국한테 작살난다. 왜냐? 기초과학에 안 가니까 사람들이. 자, 역량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깎아먹는 사회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단 불안이 높은 사회는 이렇게 사회를 황폐화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국 사회는 이 능력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국궁 사태 같은 거 보면 뭐 누가 정규직으로 올라온다, 누구 임금을 올려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차별을 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계를 올라오는 걸 싫어하죠. 네. 자, 이게 이제 사실 능력주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요. 능력주의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능력에 따라 보상하자예요. 근데 능력에 따라 보상하자는 게 너무 좀 야만스럽잖아. 딱 봐요, 자기들이. 그것만 주장하면. 그래서 능력주의는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더 붙여요. 능력이 더 많으면 더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정의다. 공정한 것이다. 이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장은 능력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롭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걸 근데 돈으로 그렇죠. 써서 보상해야 된다는 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롭다는 거. 근데 한국 사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 보상을 항상 뭐로만 생각할까요? 돈. 반드시 돈이라고만 생각해요. 다른 보상을 생각을 못해요. 존경, 명예, 혹은 뭐 칭찬, 여러 가지 보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꼭 돈일 필요는 없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보상을 생각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여는 아닐지라도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회사 잘 되게 했다. 돈 더 줘. 근데 회사에서 그걸 돈으로 안 주고 너 일단 훈장 주고 칭찬해 줄게. 그런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 그러지 않겠죠. 집어쳐 그러겠죠. 훈장 그 개나 줘버려 뭐 이제 이러겠죠. 나는 돈으로 받고 싶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다른 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 돈이다. 그리고 돈 들어오면 자연히 존중도 따라온다. 명예도. 돈 중심의 사회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그 당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죠. 친일파나 독립운동 안 한 사람에 비하면. 그럼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게 맞죠? 네. 근데 그거 꼭 돈으로 줘야 돼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500억 뭐 이제 독립운동 기여자고 기여도에 따라 김구 선생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저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돈 받으려고 이거 한 줄 알아? 자, 그런 게 정상인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돈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더 기여했으면. 그게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차별에 찬성하는 논리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맞다고 쳐도 이게 병적인 사회에서 돈중심적 사고랑 결합되면, 즉 보상을 반드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차별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 차별을. 그래서 위험한 거죠. 밑에 사람들 올라오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위계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돈 받아? 안 돼요. 왜? 내가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해서 더 많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다. 그럼 문제 없죠. 자, 근데 그게 어떤 한국 사람들은 가능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만 해도 의사들 월급이 얼마 안 많아요. 북유럽은 다 무상의료잖아요. 의사들이 이제 월급 받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의사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의사가 좋아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북유럽 의사들은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의대 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의대 열심히 하려고 공부 연락에 할 때 노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대 안 가고서 막 기타 치고. 그럼 이 의사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기타 쳤던 사람 자기 공부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돈을 꼭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의사는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게 좋아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대신 뭐는 바래요? 그런 사회적 사회적 존경, 명예 이건 바라죠. 실제로 존경합니다. 의사를,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그걸로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꼭 이걸로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왜? 존중 불안과 생존 불안이 낮으니까 그 사회는. 우리처럼 높은 사회는 딴 보상은 안 돼. 무조건 돈이어야 돼.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제가 볼 때는 의사가 되긴 싫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었고 괴로웠죠.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고 싶어해요. 꼭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자기 공부할 때 노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쟤들 술 먹고 논다. 아, 나도 저러고 싶은데 못 놀았어. 그러니 나는 의사가 됐을 때 그걸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의사를 지망했다는 것 자체가 만들어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저는 심리학자인데 심리학 좋아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심리학 책 읽고 막 이러면서 그동안 노는 사람도 보이거든요. 네, 제가 막 글 쓰고 있을 때 심리학 책을 쓸 때 노는 사람 보여요. 신나게. 야야. 그럼 그 사람보다 내가 꼭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 왜? 나도 이게 재밌어서 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좋아서. 자,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능력주의도 그런 점에서 폐해가 이제 심각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가 돌아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를 원하기 시작하겠죠. 네. 너무 불안하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 애덤 스미스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얘들이 애덤 스미스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비심이 없어도 사회가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붕괴한다. 근데 정의는 이제 사실 처음에 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개념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저기 법원에 가면 그 정의의 여신 있죠. 네. 뭐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있죠. 저울에서 재는 거 아니에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게 옛날에 분배랑 관련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그러니까 분배할 때 이쪽에 더 저울을 더 해서 많이 준다? 그럼 어떻게 해? 정의 여신 칼도 들고 있죠? 이씨, 딱 그냥 죽이는 거죠. 공정한 분배를 안 했어. 목을 쳐라. 포청천, 개작두를 데려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물질적 분배가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부의 공정한 분배가 그래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바뀌었죠. 정의 개념이 확대됐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 같은 게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이제 정의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부의 공정한 분배는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공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막 뭐 예를 들면 축구팀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골키퍼. 그럼 거기에 맞는 역할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골키퍼한테 월급을 얼마 안 준다든가 이건 지휘와 역할이 안 맞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 내에서 정말 간부의 역할을 하면 간부의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간부가 안 되고 있다. 맨날 말단이다. 이런 것도 불공정이고 부정이죠.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가 또 공정하지 않아도 이건 부정이죠. 나는 권리는 많은데 의무가 없다. 아니 의무를 너무 과하게 진다. 권리는 없는데 뭐 이런 경우.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엔 그런 거. 세금은 뜯기는데 받는 건 없다. 뭐 이런 것도 권리와 의무의 불공정 관계죠. 그 다음에 역할이나 노력과 보수의 공정한 관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밖에 못 받는다. 이건 불공정이죠. 부정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행동에 대한 공정평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이건 부정이죠. 뭐 왜냐하면 가치가 낮은 인간인데 행동도 이상한 거 있고. 자 이런 모든 것이 요즘에는 이제 정의에 통하는데 사람들은 일단 부정의한 현실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 자체가 괴로워요. 왜냐하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거든요. 도덕적 평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도덕적 평가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건 PPT를 안 만들었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감정 정서적 평가라는 겁니다. 특징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어요. 길에다 칵 하면서 막 엄청난 더러운 가래침을 뱉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어때요? 이성적, 논리적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요. 뭐야. 그 순간 막 기분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네. 뭐 저 새끼 저거 막 이런 막 욕이 확 나오고 그런 것도 그렇게 감정 정서적 평가예요. 도덕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평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제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그럼 일단 이거는 이성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 그걸 실시하면 뭐가 좋지 뭐 이렇게 따져보는 게 있어요. 근데 도덕적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부도덕하다 판단되면 그 순간 감정 정서적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정의 부정의도 사실은 도덕적 평가거든요.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자 정의롭지 않다 하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그 논리 이성 이전에 감정에서 분노 막 혐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차별받으면 일단 화나잖아요. 차별받는 그 순간 막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를 원하죠. 이거는 논리나 이성 이전에 일단 감정 정서적으로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의롭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항상 괴롭다는 거죠. 여름나름으로. 그래서 정의를 원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원하면 정의사회로 가야죠. 정의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평등사회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상사회죠. 이상사회. 우리 인간은 먼 과거부터 이상사회를 꿈꿔왔잖아요. 이 이상사회에 대한 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죠.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뭐 우리나라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고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이상사회. 근데 이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이상사회를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이상사회로 생각했을까 하는 거를 조사해 보면 똑같아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두 가지. 풍요, 화목 사회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이상사회를 천국을 통해 묘사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천국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써 있죠. 자, 이건 뭘 의미하죠?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풍요. 네. 물론 오늘날의 풍요 불화사회는 젖과 꿀이 엄청 많은데 안 흐르는 세상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어쨌든 풍요, 젖과 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흘러다녀요. 막 그런 이제 누구에게나 풍요롭다는 거죠. 자, 이게 이상사회의 한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건데 성경에서 천국을 요걸만 가지고 설명할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뛰노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잘근잘근 씹어먹고 있는 세상을 천국이나 이상사회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자 어린 양은 사실 평소에 사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좋게 뛰노는 세상이에요. 자, 어떤 세상이라는 거죠? 화목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까 공자가 얘기한 대동세상도 결국 풍요를 전제로 깔겠죠. 대동세상도. 그렇다면 화목을 강조한 거거든요. 대동세상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같아지는 거. 자, 이상사회는 풍요, 화목사회라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과거부터 꿈꿔왔던 사회는 풍요, 화목사회예요. 자, 그런데 이 풍요, 화목사회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적과 꿀은 엄청 많은데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파이를 극소수가 독점하는 사회가 됐죠? 어느 정도냐면 전체 지구 인구 중에서 상위 1% 부자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9% 가진 재산이 2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거는 노예제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났습니다. 네, 최악이죠. 우리는 99%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악이라 생각하나 봐요. 1%에 속해도 뭐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상위 부자 2천여 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의 60%인 46억 명의 재산보다 많아요. 이것도 참 보면 안타깝죠, 그죠? 진짜. 네. 난 60%인데. 네. 우리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자, 근데 이 사람들 부자들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풍요불화사에서 지금 이 강의에는 안 들어갔지만 부자들의 심리도 분석했거든요. 부자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정신건강 양호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을 다 파괴해요. 부자라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심각한 불평등이 있고, 근데 이 불평등이 단순하게 나머지 99%는 그럼 똑같냐, 똑같이 그냥 뭐 예를 들어 가난하냐, 그건 아니고 이 99%가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다층적 위계처럼 다 이렇게 촘촘히 썰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화 사회를 화목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람들한테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요. 계몽.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사회제도 바꿔야죠. 네, 그럼. 왜 사회제를 바꿔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영화 헝거게임 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영화 많잖아요. 배틀로얄, 헝거게임. 요즘에 그 쉽게 얘기하면 무슨 K-팝 스타? 나가서 뭐 오디션 보는 거 그런 거 이제 다 원조가 이거 아니에요. 헝거게임 뭐 이제 그 배틀로얄.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헝거게임 같은 경우 어떤 섬에 사람들 한 막 몰아넣죠? 20명을 몰아넣고 규칙을 정한 게 뭐냐? 서로 싸워서 마지막 살아남는 한 명만 살 수 있어요. 나머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받죠. 신분 상승도 되고. 자, 헝거게임이 그런 룰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에 집어넣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잘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섬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규칙을 바꿔줘야죠. 규칙을. 서로 싸워서 최후의 1인만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모두 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부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분배해 준다라는 규칙을 세우면 싸울까요? 사람들이 과연? 아니요, 안 싸우죠. 물론 이제 그 중에도 싸우려는 미친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 사회에서 오히려 배격을 당하겠죠.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사회, 규칙을 제도화한 게 사회제도잖아요. 그런 사회제도가 돼야 사람들이 안 싸우고 화목해지는 것이지 싸우지 마세요. 우린 다 한 형제예요.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승리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화목한 사회로 가려면 반드시 사회제도를 변혁해야 된다. 반드시 변혁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회로 가야 이게 변혁 제대로 될 것이냐. 뭐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본주의 멸망 이전에. 화목한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제도는 말이죠. 일단 기본은 저는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떠맡기는 사회가 아니라. 자,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죠, 대한민국은. 네. 예, 이게 전형적인 자본주의 원리예요. 개인주의 원리. 자, 이런 사회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가 화목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그래도 개인의 생존을 개인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북유럽을 보시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보다는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훨씬 더 화목합니다. 훨씬 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우리보다 착하게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달라서. 즉 개인의 생존은 어느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별로 없어요.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결국 그런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화목해질 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 사회의 그 전형적인 문제 특징이 있죠.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뭐 빨갱이다 너는 색깔 공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 이미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 오늘날의 자본주의는요. 부자들의 사회주의 나라예요. 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아니요. 네. 자,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 아시죠?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라에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단호한 개인주의만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우 부자들 어려움에 처하면 죽겠는데 됩니까? 아니,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퍼부어서 다 살려내요. 구제금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혜주고.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다 살려냈잖아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 세금 걷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하는 얘기죠. 부자들은 위기에 처하면 살려내면서 니네가 국가가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 살려내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개인주의지만 부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미 사회주의 정부다. 자,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도 같이 똑같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식 사회주의라고. 지금 미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미국식 사회주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기업들을 위한 안전망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확대해 왔다. 이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기업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틴 루터 킹과 똑같은 얘기죠. 부자들은 이미 너희들끼리의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냐. 우리만 왜 사회주의에 살지 말라는 거냐. 막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예를부터 욕해야 돼요. 부자들. 부자들이 벌써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절대 안 죽어요. 다 살려줘요. 어떻게든. 자기들끼리는 서로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자기들은. 우리도 좀 들어가자 이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공세를 할 거면 색깔 공격을 할 거면 일단 부자들이 사회주의를 못하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부자들 계속 사회주의 할 거면 우리도 하게 해주든가. 자, 어쨌든 개인의 생존을 국가 공동체 책임지는 걸 이미 부자들은 하고 있어요. 전 국민 다 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화목해진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이 그래도 바깥 사회보다는 좀 화목하지 않아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근데 가족들은요. 어떤 원리에서 운영돼요? 가족은.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원리요? 아니요. 아니죠. 가족 전체. 가족 전체가. 이건 사회주의 원리죠. 가족을 운영하는 원리가. 집단주의 원리고. 자, 만약을 가족을 개인주의 원리에서 운영을 한다면 돈 제일 잘 버는 아빠는 집에 와서 맨날 소고기 구워 먹으면 되죠. 혼자서. 자기 혼자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삼형제 중에 또 알바하는 맏형은 삼겹살 구워 먹어 매일. 나머지 두 형제는 라면. 그러면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 할아버지, 굶어. 그러다가 이제 아빠나 큰형한테 고기 한 려씩 먹고 겨우 연명해요. 자, 이 가족이 화목할까요? 아니요. 화목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번 돈 같이 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이 돈 못 벌어오지만 먹을 거 주잖아요. 용돈도 주죠. 왜? 우리는 개인의 생존은 개인한테 떠맡기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가족은. 그래서 가족이 그래도 바깥 사회보다 화목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자는 얘기는 이 가족의 원리, 가족 운영의 원리를 국가 차원으로 하자 이거예요. 사회도 가족처럼 운영하자는 거예요. 돈 많이 번 놈, 막 끌고 모아서 다 돈을 가운데로 그걸 다 같이 쓰자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는 화목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돈 막 벌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일해도 돈 못 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이제 돈으로 딱지 잡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가족이 동반자살해야 된다. 그 사이가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없죠. 그리고 이 격차도 좁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족이 운영되는 게 더 화목하다는 걸 안다면 사회도 화목해지려면 가족처럼 운영해야 된다. 이건 상식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책임지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집부터 개인주의적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자기 집 애들이나 노인들은 밥 좀 안 돼요. 네, 밥 좀 안 되죠. 일 안 할 텐데. 계속 처절하게 경쟁을 시켜야죠. 자, 사회를 화목한 사회로 가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걸 우리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세기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화목한 사회로 우리가 빨리 변형을 못하면 22세기는 오지 않아요.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 제도를 변혁하지 못하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환경주의자들이나 많은 선각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올해 경험하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또 기후변화 경험하셨죠? 사상 유례 없는 장마. 이거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왜?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옛날에는 인간과 접촉할 수 없었던 동물이 인간과 접촉하게 되고 인수공통 전염병이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북극 안에 있는 메탄가스도 문제고요. 그 안엔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몰라요. 인류가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죠. 빙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영화 많이 나왔거든요. 북극 빙하가 녹아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 이게 근데 치명적인 거예요. 코로나 저리 가라. 전 인류가 싹 멸종하는 그런 영화들 미국 애들이 벌써 많이 만들었어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늦었다고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만약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환경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과연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 이윤 추구가 환경 보호와 양립이 안 돼요. 자, 내가 오폐수를 밖에다 버리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돼요. 생존과 존중받기에. 생존불안, 존중불안 줄이는데, 즉 돈 버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폐수를 밖에다 버릴까 안 버릴까요? 버립니다. 자본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공해 방지시설을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게 경쟁에 더 유리하다면, 이윤 추구에 더 유리하다면 공해 방지시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지구상으로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아니 왜 그렇게 멸종 희귀종 동물을 죽이느냐, 죽이지 마세요 호소한다고 사람들이 안 죽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죽여요. 돈이 되는 한. 그 사람들이 왜 그 동물을 죽이겠어요? 뭐 원한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 되니까 죽이는 거죠. 자,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요. 그 이외에는 다른 걸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각자 돈을 향해서 질주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면 지구 환경은 남아나진 못하죠. 그래서 개인적 이윤 추구가 환경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도 환경보호와 양립이 안 돼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어때요? 욕망을 줄여주는 사회예요? 부추기는 사회예요? 부추기는 사회죠. 뭐 예를 들면 막 아파트 탁 나오고 당신의 품격 뭐 이러면서 이런 데 살아야 뭐 이제 그죠? 너 좀 대접받는다? 그러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또 스마트폰 지금 멀쩡한데 잘 되는데 뭐 2년마다 망가지게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누가 좋은 스마트폰 쓰면 또 사고 싶죠. 맞아요. 왜 그래요? 그것도 결국에는 제일 큰 거는 존중과 관련이 있어요.
뒤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남들은 이거 정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차도 중형차 잘 굴러가는데 남들이 대형차 타기 시작하면 나도 타야 돼. 위계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남들이 외제차 타기 시작하면 나도 외제차를 사야 됩니다. 자, 욕망을 계속 부추겨요. 자본주의는. 없어도 될 욕망을. 과시욕 뭐 이런 걸 계속 부추겨요. 소비욕을. 그러면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구를 깨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환경보호 양립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시스템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낭비가 필연적이에요. 테레비가 전체 한국에 10,000대가 필요한 10,000대만 만들지 않아요. 여러 기업들이 난립해서 팔릴 것 같으니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20,000대, 30,000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5,000대 팔렸어요. 그럼 25,000대가 남죠? 그럼 우리 다 주나요, 그냥?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받으셨죠? 그거 다 어떡할 것 같아요, 그거 다? 그 테레비? 다 버려요. 식량도 과잉 생산하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아프리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식량 문제 없거든요. 근데 바다에 갖다 버려요. 연료 만들든가. 왜? 곡물 가격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무정부적으로 생산을 해서 남으면 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적정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무정부적으로 이렇게 낭비적 생산을 하려면 지구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부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풍요 불화사회가 풍요 화목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맞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걸 우리가 단행하지 못한다면, 그걸 그렇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즉 풍요 화목사회로 가려고 하는 대담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22세기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망할 거라는 거죠. 환경 파괴 때문에라도. 그래서 요즘엔 교황조차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황도. 시장 경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 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교황이 보기에도 이 시스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색깔론 갖고 뭐 떠들고 뭐 이럴 때가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화목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 불화를 해결하고 불안을 줄이고 모두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의 생존을 개인에게 떠맡길 게 아니고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되고, 그게 뭐 북유럽 방식이어도 좋고 제가 주장하는 뭐 기본소득제도 좋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본 맥락은 개인의 생존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자는 거죠. 그랬을 땐 불화를 피할 수 없고 불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책에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풍요 불화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 풍요 불화 사회에서 사는 것을 용납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둘째치고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수 있는, 인류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가지고 화목한 사회, 풍요 화목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듣는데 정말 너무 알찬 내용들, 그리고 머리를 띵 하고 때리는 내용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좀? 저는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자살공화국이 거의 세계 1위라고 해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에서 이렇게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파편화되고 개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 개인의 삶을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진짜 21세기, 22세기를 맞이하려면 당장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좀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뭐 저희와 같은 생각, 그리고 심각성도 좀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질문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어서 조금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자살공학은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한 시청자분께서
최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자살공화국 선물해줬는데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친구분한테 이 책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0년 전 불안 증폭 사회를 내셨고 10년 후 풍요 중독 사회를 내셨습니다. 그 10년간 우리 사회의 불안은 어떻게 변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책을 또 냈다는 얘기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불안 증폭 사회가 나와서 불안이 잘 줄어들었으면 제가 책을 안 썼겠죠. 근데 지금 더 심각해졌고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프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사실 이렇게 질문을 먼저 보다가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서 좀 웃겼던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근데 책 제목들이 저는 하나같이 다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던 시청자분들 똑같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책 제목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특이한 질문들을 하시는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풍요 불화 사회라고 정했었거든요. 풍요 불안. 불화. 불화. 아까 제가 이 중간에 PPT를 잘못해서 불안이라는 데 다 불화거든요. 불화. 풍요 불화 사회를 원래 제목으로 잡았었는데 출판사에서 당연히 제가 정한 제목은 안 써요. 여태까지 한 번도 쓴 적이 한 번 더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불안 증폭 사회. 그거는 내가 이제 그 한 제목대로 한 거고 그 외에는 다 기각됐습니다. 제 제목은. 그래서 이번에도 기각됐고요. 출판사에서 붙인 거죠. 제목을. 네. 다음에 좀 좋은 사회가 와가지고 이 앞에 4글자가 좀 바뀌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화목사의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은 흔히 저희를 이제 M4 세대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근데 그 M4 세대의 불안은 생존 불안이 큰가요? 존중 불안이 큰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큰데 이 M4 세대는 일단 생존 불안이 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A, B 실험이 있죠. 네. 그래서 B가 많은데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가서 하면 A 쪽 손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존중 뭐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아도 좋아. 일단 나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 청년 빈곤 심각하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이게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알바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취직, 알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생존 존중 불안도 크겠지만 그게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존 불안이 워낙 다급하게 본인들을 괴롭히니까 표면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M4 세대가 생존 불안이 해결됐다, 취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겠죠. 존중 불안이 막상 취직이 되면. 끊임없는 불안의 늪이네요.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근데 현재는 워낙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게 더 많이 청년들한테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생존 불안이. 너무 슬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게. 네.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곳에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에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존경하는 김태형 선생님, 분단된 민족과 조국이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평화시대로 가야 합니다.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먼저 진행되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평화체제에 가야 된다는 얘기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셔야 될 건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다 못한 거고요. 반드시 평화체제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분단 트라우마 극복돼야 되고 우리 내부에. 우리 자체가 요즘 그 뭐 만들었잖아요. 게임의 전환, 게임의 전환, 국가보안법 철폐. 선생님도 출연하셨던. 네, 저도 출연했습니다. 영화 배우시네요. 네, 영화 배우. 아니 그건 영화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다큐멘터리 인터뷰인데. 그렇긴 하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분단 트라우마가 극복돼야 되고 우리 내부에 국가보안법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고 뭐 그렇게 갈라 그러면 맨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색깔 공격. 야 빨갱이야, 자유주의 뭐 종북이야. 그러면서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걸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분단 트라우마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도 뭐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의하고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약간 뭐랄까 생존 불안 그리고 존중 불안 이런 것에 더해져서 약간 한반도의 이 냉전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불안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 자체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이제 한반도는 불안하다. 이거는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거의 막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보다는 이 분단 체제가 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집값이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집 문제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국은 집 문제가 심각하냐? 토지 독점 때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위 1%가 한 55% 갖고 있죠. 사유지. 그 다음에 상위 10%는요. 97.3. 그걸 이제 모르신단 말이에요. 두 분이. 자, 그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토지 독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전체 사유지의 97.3% 갖고 있으면 나머지 9명이 지금 3%도 안 되는 거 갖고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집값이 안정화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때 확 해야 되는 게 토지 국유화거든요. 토지 국유화 해버리자. 토지는 공공재 아니냐. 이 얘기 자체를 못 꺼내 사람들이. 왜? 토지 공개념 이것도 한. 네, 그것도 꺼내면 빨갱이인데 빨갱이라고. 국유화 꺼내면 완전 더 빨갱이잖아요. 못 꺼내요. 자, 그렇게 이걸 못 꺼내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 세금 더 걷자, 토지 보유세 매기자, 요 얘기밖에 못 하죠. 그럼 안 무서워해 걔네들을. 이거 갖고 양보 안 합니다 절대. 토지 국유화가 나와야 세금 낼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걸려요. 빨리 국가보안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토지 국유화에서부터 세금 매기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다 되고 그 과정에서 집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건 안 건드리고 성역은 나머지만 변죽만 올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미봉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본적인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 네, 진짜 그런 뭐라 그랬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기가 진짜 이 분단 문제랑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진행하는데 너무 오래 잘 기다렸다고 너무 축하드린다는 의견도 많다고 하네요. 이 책 출간을? 네. 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축하드린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강연을 잘 들어봤는데 이 풍요 중독 사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좀 해결 방안까지 잘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기다려주신 독자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뭐 기본적인 골격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은 못했잖아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읽어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이것 때문이고 저거는 저것 때문이고 하는 식으로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특히 이제 정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책 보면 다 나오고 또 해결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써 있으니까 뭐 돈 주고 사기 아까우면 빌려서라도 저는 보시길 권합니다. 예? 왜냐하면 책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거라서 뭐 나 돈 없어 그러면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만약에 옳다고 인정된다면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더 많은 풍요가 아니라 이제 화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줄기차게 국민들한테 알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의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DP 얼마 더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도대체. 나날이 악화되는 이 모든 사회학을 한 방에 작살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의 미완의 꿈 이것도 실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들었는데 2020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올 한 해는 어땠냐, 내년에 어떻게 살아볼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할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선물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얘기도 이 책 읽으면서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 너무 기다렸던 책이고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저 학교 도서관에도 신청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또 같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김태형 선생님을 모시고 했던 온라인 강연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저희는 10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